중학교 8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준비합니다. 공책 꼭 준비하세요. 프린트 있으시죠? 오늘은 꼭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없으면 구석에다 잘 적어놨다가 프린트에다 옮겨 적으세요. 필기도구 있으셔야 됩니다. 필기도구 펼쳐놓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1929년 10월이었는데요.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1920년대 호황을 겪다가 1930년대에 크게 경제적으로 휘청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응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으나 식민지도 없고 가난했던 국가들은 전체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체주의는 개인보다 전체가 중요하다. 전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주의예요. 이탈리아 무솔리니, 바로 파시즘이 있었고요.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이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천황을 중심으로 군국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전체주의 국가 일제의 침략을 살펴보면은요, 만주사변, 그리고 중일전쟁, 동남아시아 침략, 태평양 전쟁 이후에 미국한테 지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런 배경 하에 일제 통치와 국내 민족운동이 어떻게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병참기지와 국가총동원법,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고요. 문맹 퇴치 운동을 30년대 초에 하다가 일본의 간섭과 방해로 실패하게 되고요.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걸 통해서 45년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930에서 45년 국외 민족운동, 우리나라 바깥에서 어떤 민족운동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배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사전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를 중국에서는요, 산해관이라고 부릅니다. 산해관이라고 부르는데 산과 바다의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해관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만주라고 부르고요. 이 안쪽을 중국관, 안내라고 합니다. 중국 산해관 안쪽, 중국 관내라고 부릅니다. 그 만리장성, 진시황제가 세웠던 만리장성이 산해관까지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생각은 여기가 일단 중국의 중심 지역이고, 이 북쪽은 요즘 들어서 특히 청나라 이후부터 여기를 막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여기는 주로 오랑캐, 중국인들이 생각하기에요. 동이족들의 지역,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죠. 그래서 만주, 산해관, 중국 관내 이렇게 나누어서 독립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주 지역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고요.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대한독립군단 결성, 자유시 참변, 삼부 성립까지 1920년대 만주 지역에서 우리 조상들은 독립을 위해 처절하게 독립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이후에는요, 삼부가 성립이 되어서 이걸 중심으로 자치정부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였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통합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로 뭉치자, 통합운동하자라고 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로 통합은 못 되고요. 크게 두 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국민부라고 하는 국민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 혁신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크게 두 개로 묶였어요. 그러다가 1930년대 초반에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으로 뭉치게 되고요. 그 산하 부대로 조선혁명군을 만들게 됩니다. 혁신의회는요, 북만주 지역에서 한국독립당을 만들었고요. 한국독립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노력이에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단체도 많고 조직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부가 있어서 통합운동을 했어요. 국민부랑 혁신의회로 일단 두 개로 통합이 됐는데 이게 30년대 넘어가면서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한국독립당 산하 한국독립군으로 조직이 됐다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배울 만주 지역 한번 볼게요. 일본이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1932년에 만주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중국인이 황제로 있기는 하지만 일본인의 허수아비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중국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저항할까요? 저항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932년 만주국이 수립이 되면서 이 지역 만주국에서는요,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원래 있었는데 여기서 이 만주국에 저항하는 중국인들끼리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국, 중국, 일본 세 개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편먹을까요? 당연히 일본군에 맞서서 한국과 중국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한중 연합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 역시 한중 연합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만 말씀드릴게요. 조선혁명군의 양세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능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기기도 하고 약간 지기도 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끝난 전투도 있긴 한데 영능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가 가장 대표적인 전투다. 여기 남만주 지역에서 한중 연합군이 중국, 일본과 맞서 싸웠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강하게 생기셨죠? 지청천 장군이십니다.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 장군님께서 쌍성보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이기셨어요. 특히 대전자령 전투는 봉오동, 천상리, 그 다음에 3대 대첩으로 이끌어지던 이 전투와 3대 대첩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큰 전투인데요. 일본의 그 보급 부대가 무기를 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것을 탈취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군대의 독립군이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중에서 이겼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 관내 한번 살펴볼게요. 이해하시려면요. 여기가 만주국이고 여기가 중국 관내입니다. 만주국이 수립되고 나서 그 전투에서 소소하게 이기기는 했지만 여기는 이제 일본 관할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당이랑 같이 연합하러 가버리고요. 민족주의자들은 중국 관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남아있는 몇몇 분들이 끝까지 싸우기는 했지만 이렇게 크게 막 여러분이 기억할 정도의 전투는 한 가지 정도가 있긴 하지만 그냥 지나갈게요. 이렇게 크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관내에서 1930년대 이후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더 활발하게 대한 독립군 같은 군대들이 만들어져서 독립군이 만들어져서 활동했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관내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중국인들은 국민당이라는 당을 중심으로 있었고요. 그에 저항하는 소수당인 공산당이 있었어요. 국민당과 공산당, 여기 민족주의 계열이고요. 여긴 사회주의 계열인데 당연히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서로 싫어하는데요. 일본이 중일전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자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다가 약간 상태가 안 좋아지면 다시 결별했다가 일본이 더 거세게 쳐들어오면 다시 손을 잡는 그런 상황으로 중일전쟁 이후에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럼 이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그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은 약간 같이 합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견제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당의 중심 인물은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1930년대) 이후 중국 관내입니다. 중국 관내에 3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김원봉입니다. 이렇게 생기셨죠. 의열단을 만들어서 1920년대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김두봉, 김원봉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나중에 좀 더 나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은 사회주의자셨어요. 김원봉이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김두봉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의 가장 핵심 인물인 여러분도 다 아시는 김구 선생님, 이 중국 관내에서 3명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30년대 중국입니다. 일단은 김원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김원봉은 의열단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중국인들이 만든 군인을 키우는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와서 이 우한이라는 곳에서 바로 한국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분열돼 있었거든요.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면서 민족혁명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다 해산하고 우리로 합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김구 선생님은 우린 못하겠다라고 해서 합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많은 조직들을 다 뭉쳐서 민족혁명당을 만든 김원봉은 이 우한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도 조직하게 됩니다. 조선의용대와 민족혁명당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제스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에 쳐들어온 일본과 맞서 싸웠는데 그 정보 수집, 포로신문, 첩보 활동을 중심으로 중국군을 지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싸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를 조직해서 중국 국민당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을 통해서 우한 지역까지 쳐들어오게 되자 공격을 받은 조선의용대가 다른 곳으로 피신하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이 조선의용대 내부에서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본격적으로 일본과 싸우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쭉 북쪽으로 올라갔고요. 아니야 우리는 일단은 좀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라고 하는 쪽으로 갈리게 돼요. 이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쪽이 김원봉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원봉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충칭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 우린 사회주의 계열로 본격적으로 일본과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940년대가 돼요. 그래서 중국인데요. 김두봉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회주의 계열인 분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아까 그 북쪽으로 올라갔던 조선의용대 등을 뭉쳐서 만든 거고요. 그 뭉친 사람들이 다 조선독립동맹에 들어가서 조선독립동맹의 산하부대인 조선의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조선의용대랑 조선의용군은 다릅니다. 조선의용대는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부대로서 중국을 지원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한을 공격당하면서 흩어지는 과정에서 일부가 한국광복군 그 김구 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회주의 계열은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사회주의 계열이 만든 게 조선의용군입니다. 어떻게 좀 안 헷갈리셔야 되는데 이해되시나요? 조선의용대가 우한을 공격당하면서 피신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하고 조선의용군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가 됐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의용군은요. 아까도 조선의용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한에서 결성됐다가 공격당하자 피신해서 예난 지역으로 모였습니다. 예난 지역에서요. 조선독립동맹 산하부대인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되고요. 이 지역에서 진짜 일본과 맞서 싸워서 열심히 싸웠대요. 광복 이후에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김두봉이 있었고요. 굉장히 숫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선독립동맹의 사내부다인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의 강령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독립동맹의 강령입니다. 나중에 광복을 맞이하면 독립이 되면 전국을 보통선거로 민주정권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토지 분배를 실행하겠다. 그리고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경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공산주의 국가의 기본, 뭐 토지를 분배하겠다, 뭐 이런 민주국가를 수립하겠다,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강령까지 발표할 정도로 광복 이후를, 독립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조선독립동맹의 모습입니다.
1930년대 그러면 김구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계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죠. 일본이 쳐들어오자 계속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민족주의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하지만 그 30년대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떨어졌어요.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전히 힘이 건재함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김구를 중심으로 의열단체를 만드는데 그게 한인애국단입니다. 의열단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암살과 폭발을 통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리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봉창이 있고요. 이봉창은 도쿄에서 국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진 사람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봉창이 그 정장하고 있는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봉창이 처음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갔을 때 사람들이 약간 이 사람이 일본말도 너무 잘하고 약간 건들건들하고 이렇게 약간 이런 표현 나쁜데 양아치 같은 모습을 보여서 밀정일 수도 있고 그냥 양아치다 상대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김구 선생님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 독립의 의지가 보인다라고 해서 그를 되게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지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선언문을 쓰게 되고요. 폭탄을 들고 이렇게 약간 그 합성사진 같은데요. 이렇게 뭔가 내가 독립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진까지 찍었다고 해요. 합성사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태극기 앞에서 폭탄을 들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뭔가 이렇게 짠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 광장에 사열식이 있었는데 그 사열식이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열식으로 가고 있는 천황의 마차에 폭탄을 던지고 현장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잡혔을 때의 모습이에요.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연히 고문당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겠죠. 그래서 사형 직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습 변하는 거 보면은 약간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이 마지막 이봉창 열사의 그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윤봉길 의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흥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했는데요. 흥커우 공원에서 일본이 상해에 진출하면서 이곳에서 자기네가 이제 상해에 중국을 이겼다고 이렇게 막 축하연을 펼치는 장소에 우리나라의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한 겁니다. 중국인들이 굉장히 감동했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 이 모습, 수류탄을 들고 총을 들고 나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태극기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흥커우 공원에 그 전날부터 이렇게 사전 답사를 하고 했대요. 근데 아침에 일본인처럼 이렇게 하고 그 공원에 도시락이랑 물병 폭탄을 들고 김구와 함께 그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차 안에서 그 자신의 시계를 딱 꺼내면서 이제 몇 분이 남았네요라고 얘기를 하자 김구 선생님도 자신의 시계를 꺼냈대요. 근데 김구 선생님 시계가 요건데요. 많이 낡았잖아요. 그러자 그 윤봉길 의사가 자기 시계를 김구 선생님한테 주고 김구 선생님의 시계를 자기가 가져가면서 저에게 몇 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제 시계가 더 좋은 것 같으니 이 시계 가지세요. 라고 하면서 시계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 시계가 지금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 박물관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흥커우 공원에서 일본인들이 자기네가 이겼다고 이렇게 막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여기에 일본인처럼 하고 도시락과 물병을 들고 윤봉길 의사가 진짜 가까이 접근을 했어요. 가까이 접근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일본인들이 이제 막 자기네 그 국가를 부르면서 막 좋아하고 있을 때 폭탄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고 들어보셨어요? 물병 폭탄을 던졌다고 들어보셨어요? 예, 물병 폭탄을 던졌습니다. 폭탄의 위력은 다행히 굉장히 세서요. 이렇게 폭탄이 터지게 되고요. 현장에서 윤봉길 의사는 잡혔다고 합니다. 일본이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서요. 어떻게든지 다 잡아들이려고 애를 썼는데 김구 선생님은 다행히 상하이를 빠져나가서 임시정부를 끝까지 광복 이후까지 이끌었다는 내용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런 활동에 장제스가 감동을 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을 피해서 충칭까지
옮겨갈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광복군도 만들게 됩니다. 한국광복군은요, 그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그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가 들어가면서 전투력은 더욱 올라갔고요. 일본이랑 연합군이 싸우고 있을 때 영국을 도와서 포로 신문과 정보 수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번 사진을 보면은 이게 한국광복군의 모습입니다. 인도가 이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미얀마도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여기에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한국광복군, 여기가 충칭인데요. 한국광복군이 그 영국을 도와서 여기에서 일본군 포로 신문과 정보 수집을 도맡아서 영국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미국 군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 국내 우리나라 한반도를 공격하자 작전을 계획하기도 했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김구 선생님과 미국 군인의 모습입니다. 같이 작전을 짜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당시에 보면은 여기가 충칭인데요. 이렇게 안으로 직접 OSS 1945년 4월에 임시정부의 한반도 잠입을 OSS가 제안하게 되고요. 한국광복군과 진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본을 공격하자, 한반도 안을 우리가 다시 장악하게 전쟁을 하자라고 계획을 했었대요. 사진 하나 더 보시면은요, 뭐 계획은 이렇습니다. 비행기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잠수함 배를 통해서도 공격을 해서 한반도를 일본으로부터 되찾자, 이거를 미군과 함께 작전을 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탄을 맞으면서 갑작스럽게 항복 선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전은 아예 시행도 못하게 됐고요. 광복을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면서 김구 선생님은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만약에 이 작전을 끝까지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찾는데 일조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숟가락이라도 하나 더 얹고 우리가 더 노력을 했으면 미군이 혹은 소련군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을 그렇게 무시하지는 못했을 텐데, 작전만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로 하지는 못해서요. 그 광복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이 굉장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건국 이후의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삼균 제도를 골자로 세계를 평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그 다음에 모든 생산기관을 나라의 것으로 하고, 아동 전체가 무상교육하고, 보통선거제도에서 민주주의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나요?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죠? 토지와 생산기관을 국유로 하자라고 하면은 공산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모든 걸 평등하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이었고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내용도, 그 법통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라는 내용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30년대는 만주를 중심으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한중연합작전을 펼쳐서 몇몇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하지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더 중국으로 침입해 오면서 1930에서 40년대에는 중국 관내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크게 보자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에서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했다라는 내용, 1930년대, 1940년대 이렇게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빈칸을 채워볼게요. 기말 9번째 프린트입니다.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배경은 만주사변이다. 만주에서 남만주 지역에 조선혁명군을 지휘한 거는 양세봉 장군이었다. 북만주에선 한국독립군의 지청천 장군이 같이 이끌어서 전투를 했다. 만주에서는 사회주의 세력 항일 유격대 국내 진공작전 등이 1930, 40년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중국 관내로 이동했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930년대 중반 중국에서는요,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는데 김원봉이 주도했습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의 산하부대로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고요. 정보수집, 포로신문, 첩보활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한이 공격을 당하자 일부는 화베이로 이동하고요. 김원봉과 조선의용대는요, 한국광복군에 합류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세요. 한인애국단 주도는 김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30년대 초반에 이봉창을 중심으로 해서 국왕 히로히토에게 도쿄에서 폭탄을 던졌고요. 윤봉길은 상하이 흥커공원에서 일본 고관을 살해했죠. 그리고 살상했습니다. 이때 중국 국민당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쓸 시간 한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잘 적어두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적으셨나요? 넘어갈게요. 1940년대 중국 관내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은 조선독립동맹, 산하부대로 조선의용군, 대표로는 김두봉이 있습니다. 화베이 지역에서 강령을 발표하면서 열심히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요. 민족주의 계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부대로는 한국광복군이 있고요. 김구를 중심으로 충칭에서 건국 강령을 발표하면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쓰리봉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봉자 들어가는 이름 되게 많은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김원봉이요. 원봉 한번 적어볼게요. 김원봉은 그 1920년대에는 의열단을 조직하고 1930년대는 조선의용대를 결성한 분이죠. 그래서 이 김원봉이 있고요. 두 번째 봉은요. 김두봉이래요. 김두봉은 김원봉의 친구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고요. 조선 의용군을 조직해서 그 북쪽 지역에서 일본군과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광복 이후에 북한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봉, 두봉, 마지막으로 양세봉. 기억하시나요? 1930년대 초반에 만주 지역에서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그래서 일본과 맞서 싸웠던 대표적인 조선혁명군의 장군이시죠. 그래서 원봉, 두봉, 세봉 이렇게 이름도 있으니까요.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영상은 끝났습니다. 프린트도 다 채우셨나요? 줌에서 만날게요.